코엔 형제의 아, 블러드 심플. 야, 드디어 코엔을 하네요. 드디어. 코엔 형제 작품 뭐 대표적인 거는 뭐, 노인을 위한 맞아, 나라가 많죠.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 밀러스 크로싱도 있고. 밀러스 크로싱, 인사이드 루빈도 있고. 인사이드 루인 네,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코엔 형제의 첫 번째 작품을 다루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코엔 형제의 블러드 심플이라는 네. 작품을 오늘 한번 다뤄볼 거고요. 일단 이 작품 꽤 옛날 작품이더라고요. 30년은 넘어 거의 40년 다 돼가죠. 40년 넘었죠. 84년 작품이니까. 맞아요. 보니까 또 넘은. 근데 막상 우리나라에 개봉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19년인가 그때 개봉하고 그 전에 이제 테이프로 들어와서 다른 이름으로 들어왔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이동준 평론가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코엔 형제는 처음부터 약간 뭐 완성돼 있었다. 아, 맞습니다. 우리가 전에 봉준호 작품을 다루었지만 약간 그런 느낌처럼 명 감독들은 좀 첫 작품부터 좀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아무래도 감독도 이제 예술가다 보니까 네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네. 가치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화 감독들도 예술가다 보니까 네.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뭐 가치관, 그 시각,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건데 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영화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코엔 형제 같은 네. 사람들이고 봉준호 같은 사람들이고 네. 홍상수 같은 사람들이고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그 유명한 시네아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감독들이지 않나. 시네아스트.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또 위대한 감독이고 뭐랄까요, 코엔 형제의 그 시작이 왜 완성되어 있었냐를 하면은 네. 가장 코엔스러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데뷔작인 블러드 심플이에요. 코엔스럽다. 네. 어떤 느낌일까요? 그 시작부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신이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그냥 영화 첫 장면부터 나오고요. 네네.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엔 형제는 영화를 지금 수십 편을 찍어내면서 네. 십수 편인지 수십 편인지 기억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수많은 장편 영화를 만들어내면서 계속 하나의 관통하는 주제를 가지고 변주를 줍니다. 네. 블러드 심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블러드 심플과 두 번째 장편인 애리조나 유괴 사건, 그다음 세 번째 장편인 밀러스 크로싱 네. 이 정도까지는 이제 장르의 변화를 주면서 그 주제를 관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20세기 중반, 네네. 90년대 중반이죠. 20세기가 아니라. 그때 이후에는 바톤 핑크를 필두로 그 뒤에 나오는 영화들은 또 다른 코엔 형제의 새로운 지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살짝 달라지는군요. 그리고 이제 뭐 정점을 찍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나 인사이드 루인 같은 경우에서도 또 한 번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거는 코엔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영화는 블러드 심플이에요. 그렇군요. 데뷔작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네. 정말 이다지도 코엔스러울 수가 없다. 이 이상은 있겠지만은 이 영화를 보면은 코엔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냈다. 좀 궁금한 부분이네요. 저는 코엔 작품을 몇 개 안 보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봤을 때는 제가 보기로는 허무주의가 코엔 형제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라고 하던데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연출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코엔 형제의 스타일인지 오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엔 형제는 사실 뭐 가장 뭐 두드러지는 거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코엔 형제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블러드 심플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인물의 어떠한 뒷 배경이나 그 인물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에서 그 상황 자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러드 심플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블러드 심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불륜을 왜 저질렀는가에 그렇죠.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맞아요. 뭐 사실 영화 속에서 드러나는 거는 뭐 그 에비가 말하는 것은 마틴은 말을 험하게 한다 요 정도지 사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서사가 잘 드러나 있진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보통의 이제 탐정이 나오고 이런 느와르 영화를 찍으려고 보면은 어떠한 그 사람을 죽이게 된 탐정이 그냥 절대 악으로 묘사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뭐
이 영화에서 뭐 탐정이 절대 악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네네. 그렇지 않고서 그냥 그 큰 의미가 부여돼 있지 않은 상태로 캐릭터들이 설명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극이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놀라운 거는 이것이 자체가 코엔의 형제, 코엔의 어떤 의도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엔 형제는 인생을 그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냐? 이 세계는 오해에 가득 차 있다. 오해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고 남도 너를 알지 못한다. 네. 나도 너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몰라.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 상황들, 갈등들을 그려내는 감독이거든요.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뒷 배경이나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어차피 그 사람의 단편만 보고 오해하기 때문에 네네. 놀라운 거는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에 대한 설명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코엔 형제 영화에서는. 블러드 심플에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네 명의 인물에게서 다 장르적으로나 그 코엔 형제 스타일적으로나 좀 재밌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엔 형제는 그 밀러스 크로싱까지 했던 그것인 이제 장르를 어떻게 변형을 시켰는가에 네. 대한 이야기를 또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블러드 심플은 느와르 영화예요. 그렇죠. 느와르 장르죠. 느와르 영화예요. 네. 그럼 느와르가 무엇인가에 대한 좀 간략하게 필름 느와르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려 네네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름 느와르는 전쟁 때 나왔어요. 네. 2차 대전 때 그때 이제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막 이렇게 징집돼가지고 징병돼가지고 네. 막 이렇게 그 사지로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목숨 내걸고 막 싸우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45년대 끝나고 복귀를 해요. 그러면 애초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힘든 상황인 거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택시 드라이버의 주인공이 떠오르기도 뭐 하네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는 무언가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공을 하려는 그 기반이 너무 약한 거야.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그때부터 이제 슬슬 실제로 이제 뭐 말타임이나 이중배상 같은 필름 느와르의 시족격인 영화들은 40년대 초반에 나왔거든요. 네네. 딱 그 시기에 전쟁 그리고 전후 시기에 필름 느와르가 굉장히 미국에서 그 할리우드 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장르였는데 이 필름 느와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도 형식이겠지만 뭐 형식은 나중에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영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느와르와 가장 완전 이렇게 척을 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주인공의 에비입니다. 필름 느와르에서는 필연적으로 무조건 판무 파탈이 등장을 해야 돼요. 네네네. 남자 주인공이 나오고 그 남자 주인공을 유혹해서 같이 몰락의 길을 걷는 네. 여성 주인공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판무 파탈은 우리가 판무 파탈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딱 네. 드는 느낌이 있잖아요. 섹시하고 고혹적이고 블론드에 매혹적이고 정말 좀 그런 좀 야시시한 옷을 입고 등장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실제로 느와르라는 장르가 처음 등장을 했을 때 판무 파탈을 어떻게 등장시켰냐면은 그냥 실크 잠옷 입고 그냥 금발인 굉장히 예쁜 그런 여주인공이 딱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 영화에서 AB의 모습을 보면 이 영화는 느와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에비라는 주인공이 판무 파탈로 등장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 초반에 네. 비가 엄청 내리면서 두 명에서 차에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조명이 쫙 컨트라스트 되면서 무언가 그런 기대를 심어주고 실제로 그 뒤에 에비가 뭐 그 레이와 같이 있을 때는 막 잠옷을 입고 있다든지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네네네. 정작 에비는 그런 판무 파탈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화장도 진하지 않고요. 금발도 완전 샌도란 금발이 아니라 살짝 뿌염이 좀 덜 된 그런 금발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당시 8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여성 생활복, 뭐 청바지라든지 네네. 니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만날 때 입던 옷도 굉장히 그냥 무난한 네, 그렇죠. 그런 원피스 차림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판무 파탈을 완전히 그 관객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인물을 등장시킨단 말인 거죠. 네. 그것부터가 이 블러드 심플에서 코엔 형제가 나는 어떻게 느와르라는 것을 바꿔줄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눈에 띄는 가장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네네. 사실 그것 말고도 느와르를 어떻게 변형시키는지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선 이 영화는 배경이 텍사스예요.
텍사스는 서부의 중심지라는 말이죠. 네. 서부의 중심지고 가장 미국에서 영토가 넓은 주예요. 남한보다 영토가 훨씬 넓습니다. 텍사스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주에서 우리는 서부극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장소에서. 근데 서부극과 느와르의 형식을 한 반반 정도 빌려와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네오 느와르를 만든 거예요. 네네네. 실제로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 레이나 사립탐정이 입고 있는 옷은 완전히 서부 웨스턴이에요. 맞아요. 모자도 레이가 그렇고. 모자도 카우보이 모자. 카우보이 모자. 그리고 레이의 신발과 셔츠, 청바지 같은 네네네. 완전히 웨스턴적인 스타일인 거죠. 남자가 생긴 모습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판무 파탈과 같이 엮여가지고 이거는 그 굉장히 좀 서부극적인 외양을 남자를 보여주면서 사실 정작은 느와르지만은 이거 우리 느와르라고 기대를 하고 보게 하겠지만은 사실상 이것은 좀 다른 느와르를 네오 느와르다. 만들 거야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죠. 그런 인물들의 외양을 가지고 그런 점에서도 재밌고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은 왜 텍사스를 중심으로 잡았을까 배경으로. 맞아요. 그거 좀 첫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제일 첫 장면 오프닝을 봐야 됩니다. 오프닝에서 사실 말하는 그 내레이션이 코엔 형제의 전부예요. 제가 거기를 좀 따왔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좋습니다. 세상은 불만으로 가득해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교황이든 대통령이든 올해의 인물이든 알게 뭐야. 뭐든 잘못될 수 있잖아. 난 불만을 가진 채로 살겠어. 이웃에게 도와달라고 해봤자 모두 헛일이거든. 이러면서 뒤에 러시아 얘기 나오면서 영화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게 코엔 형제의 전부예요. 코엔 형제는 모든 블러드 심플도 그렇고요. 다른 뒤에 그 작품들도 그렇고 그냥 코엔이 계속 생각하고 있는 세계가 이런 세계인 거예요. 좀 허무주의적인 그런 느낌인 네. 거고요. 대통령이 돼도 교황이 돼도 잘못될 수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떠한 연유가 있어가지고 또는 내가 뭐 어떤 걸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세상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라는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텍사스를 중심으로 잡았냐? 네. 보시면은 그 내레이션이 나올 때 그 사막을 쫙 보여주면서 굉장히 허허벌판에 집 한 채가 딱히 덩그러니 있는. 맞아요. 딱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석유 시추하는 것도 나오고. 네. 근데 사실 그런 어떤 공간 자체가 그리고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 자체가 코엔이 바라보고 있는 이 전체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장면에 담겼던 집들, 그러니까 것들이 그 배경 자체가 그런 어떤 코엔 형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과 가장 적합한 배경이라는 거죠. 텍사스라는 어떤 서부극의 중심지, 서부극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미국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주에다가 거기다가 자신의 허무주의를 결합을 했는데 그 허무주의가 텍사스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첫 장면에 텍사스에서 그렇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집을 그 내레이션과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엔 형제의 영화를 하나의 작품으로 보자면 작가주의 관점에서 블러드 심플에 나왔던 그 오프닝이 사실상 이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코엔 형제의 가치관들을 다 이렇게 아우르는 설명이 되는 것이다. 그 뭔가 좀 황량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고 그런 풍경들이 그리고 그 나레이션이 같이 어우러져서 코엔 형제의 세계관을 좀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네네네. 혼자 있다는 것이고 나도 남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남도 나한테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런 상황에서 오면은 필연적으로 오해가 생겨버리고 그런 필연적으로 느와르적인 장르처럼 몰락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장면을 그렇게 처음을 거기서 찍었고 그런 내레이션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모든 그 사건들 갈등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그 첫 장면에서부터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마티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티가 제일 먼저 죽어요. 맞아요. 근데 마티는 에비나 레이한테 죽는 게 아니라 사립탐정한테 죽습니다. 사립탐정이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돈 때문이에요. 맞아요. 돈 때문이고 죽일 때는 막 이렇게 네가 나를 막 이렇게 막 했다 우습게 봤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습게 봤다는 얘기는 마티가 이 상황 자체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엔 형제가 이 블러드 심플에서 마티라는 캐릭터로 쫙 주고 싶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금 이 세계가 너가 이렇게 뭐 잘못했지 나도 이렇게 뭐 했겠지만은 뭐 그런 데서 다 오해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굉장히 우습지 않아? 이 상황 자체가 라고 코엔 형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티는 그냥 그저 웃을 뿐이에요. 실제로 그 레이가
그 불륜을 들키고 나서 레이가 다시 바에 와가지고 대화를 할 때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막 굉장히 우습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 상황이 우습다. 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렇죠. 이 상황이 우습다라고 맞아요. 얘기할 뿐이에요. 다 우습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코엔 형제가 바라봤을 때 세상이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참 저거 다 그 의미 없는 그 사람 싸움들이나 네네. 그런 갈등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마티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 가장 결백한 사람이 폭력을 당한다는 거, 마티가. 처벌을 당한다는 거. 근데 요거 자체는 코엔 형제가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상황 자체를 우습다라고 말하는 캐릭터를 그냥 무고한 사람으로 정해놓고 그 사람을 에비나 레이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탐정이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고용한 피고용자가 맞아요. 고용주를 죽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피고용자는 돈을 받았어. 그럼에도 죽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블랙 코미디적이라는 거죠. 냉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물론 냉소. 블랙 코미디를 그 작정해서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네네. 애초에 코엔 형제가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 안에 그런 블랙 코미디적 요소가 섞여 있는 겁니다. 냉소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는 거네요. 그런 것이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마티는 그렇게 죽었고요. 네. 그 뒤에 나오는 뭐 레이와 에비의 갈등들 다 오해에서 오는 것들이. 레이는 왜 사리탐정이 총을 맞았냐? 에비가 오해해서 그래요. 불을 안 켰으면 안 죽었겠죠. 맞아요. 근데 불을 켜요. 왜? 에비는 해코지를 당할 줄 알고. 그렇죠. 자신이 그 마티를 죽인 것이 레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근데 사실 에비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도 레이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에비가 그런 레이를 못 믿고 불을 켜는 장면들은 그 전에 이제 모리스의 말을 듣고 네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서로가 서로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네. 레이와 에비의 입장에서 서로는 진실을 말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그렇게 그 자신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레이도 오해를 하네요. 레이도 오해를 하죠. 그 총을 보고 맞습니다. 아, 그 여자가 죽였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놀라운 거는 그 에비가 그런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레이밖에 몰라요. 그래서 에비는 마티가 죽은 이유가 또 레이가 죽였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진짜 범인인 탐정이 등장을 하죠. 네. 네. 오해가 그러고 겹치고 겹쳐서. 그렇죠. 오해가 겹치고 겹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뭐 진행이 되다가 뭐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죽죠. 맞아요. 총을 쏘는데 그 총 맞은 순간에서조차도 에비는 그 사람이 마틴 줄 알고 있었는데 아하. 사실 그게 탐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물방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이 영화는 어쨌든 유혈극입니다. 유혈극. 유혈.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심지어 제목도 블러드 심플이니까.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실제로 피가 나오는 장면이 언제입니까? 마티가 죽을 때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더 상징적으로 피가 사용되는 것이 그 레이의 차 안에서 맞아요. 피가 피가. 계속 묻어 나오는. 네네네. 그거 자체가 뭐겠습니까? 이거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렇죠. 관객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이런 상황 지금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이렇게 오해에 둘러싸여 있는 이 유혈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덮을라 해도 그렇죠. 피가 고여 올라오는. 그렇죠. 안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에비가 꿈을 꿨을 때 마티가 피를 토하는 장면이라든지 맞아요. 굉장히 피가 중요한 장면인데 마지막에 피를 그렇게 흘리고 있는 사립탐정 머리 위에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네. 이것은 냉소의 끝판왕이에요. 냉소의 극점이라고 볼 수 있죠. 코엔 형제의 어떤 냉소의. 네. 너희들 그렇게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너 정작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거야? 물론 총을 맞아서 고통스러워하겠지만은 마지막 그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왜냐하면 그 전까지 총을 맞아도 웃고 있어요. 맞아요. 천국 가가지고 마티한테 말해주겠다. 맞아요. 그러는데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거 보고 그렇게 그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물을 맞으면서 끝낸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거는 그렇게 지금 등 돌리고 있지 않냐. 저도 궁금했던 게 그 물 한 방울을 보고 표정이 엄청 일그러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네. 냉소적이고 웃고 냉혈하딘던 사람이 돈을 위해서 갑자기 그 죽는 그 상황에서부터 웃다가 네.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을 보고 딱 공포에 질린 듯한 표정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죠? 그럼 그 물이 왜 뭐로 하여금 좀 무섭다는 느낌을 가지게 했는가? 공포를 떨게 했는가? 그러니까 우선 물은 가장 순수한 그
물질이기 때문에 네네네. 피와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색깔도 없고요. 뭐 피는 묽겠지만 피는 좀 점도가 있지만 물은 묽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악인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서로가 서로의 오해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렇게 피를 보는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코엔 형제는 거기서 그냥 뒤에서 코웃음 치고 있는 거예요. 극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 한 방울. 아, 그 물 자체. 물 한 방울이 마지막 엔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려면은 그 전에 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영화에서. 어쨌든 그 물 한 방울은 그냥 코엔 형제가 이 관객들로 하여금 관객들에게 그런 무언가를 던지는 거예요. 아, 그럼 왜 그걸 무서워했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걸 넣음으로써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갑자기 이렇게 무서움에 떠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것 자체도 웃기다. 이 상황 자체 웃기다는 걸 관객한테 좀 보여주려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물도 막 이렇게 호스로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해결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아, 네,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코엔의 허무주의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덧없는 거예요, 인생이. 어차피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결을 하게 되는데 난 마티를 죽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죽은 사람은 살해 탐정이었고요. 네. 마티는 정작 에비와 레이를 죽인 줄 알았지만은 그 둘은 살아 있었고 오히려 자기만 죽었고요. 맞아요. 자신이 노력함으로써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오해와 무지, 알지 못함에 의해 가지고 피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물 한 방울은 그 유혈극을 해결해주지도 않아요. 한 방울밖에 안 되니까. 네네네. 해결해주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순수함이 우리의 이 마음을 씻어낼 수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는 고통에 빠지게 된다. 라는 그 포인트로 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엔 형제는 처음으로 시작을 딱 해서 첫 장면에서 네네네. 나는 이런 영화를 찍을 것이다. 그 서부극과 느와르를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느와르의 지평을 열고 완전히 기존에 있던 느와르랑은 다른 그런 어떤 영화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선언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서 그런 어떤 자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정작 그 물방울신에서는 그래 이랬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미상관은 아니겠지만은 네. 처음과 끝이 굉장히 어떤 그 조응이 잘 이루어지는 영화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제가 왜 첫 장면에서 비가 엄청 내려요. 그것도 물이 떨어지는 거라 보면. 느와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 순간은 굉장히 느와르적입니다. 실제로 느와르적인 장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명암의 대비를 통해서 콘트라스트도 그림자의 확대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느와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형식은 직선이거든요. 곡선이 아니라. 레이가 마티를 묻을 때 그 밭이랑과 고랑을 보시면 완벽한 직선입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뭐 빛이 깜빡인다든지. 네네. 그리고 이제 레이가 마티를 묻고 나서 생매장을 하고 나서 새벽에 이제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앞에서 이제 차가 옵니다. 차가 오는데 막 라이트를 이렇게 껐다 켜요. 네네. 왜냐하면 그 라이트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하이라이트가 켜져 있으니까 그거 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불을 껐다 켜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걸 완전 해가 뜨고 나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느와르라는 것을 그런 중간중간에 장치를 심어 놓은 거죠. 코엔 형제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느와르고 이때까지 그러니까 느와르 장르가 이 영화가 나왔을 당시는 한 40년 된 장르죠. 거의 어떻게 보면. 네네. 40년 동안 이런 영화가 없었는데 네. 그때 이런 영화가 딱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느와르를.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냥 영화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어떠한 크나큰 방점을 찍은 영화가 코엔 형제의 데뷔작인 블러드 심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밌는 부분이네요. 네. 뭐 그리고 중간에 뭐 어떤 그런 연출적인 부분 뭐 제가 기억나는 씬이 있는데 레이가 이제 불륜 사실을 들켰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술집을 찾아올 때 네. 그때 이제 되게 촬영을 특이하게 해요. 바가 쫙 있고 제트 쪽에 바가 쫙 이렇게 나와 있고 취객이 맥주병을 들고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걸 카메라가 넘어가면서 레이와 모리스와 맞아요. 주잖아요. 네. 사실 그게 일반적인 촬영 장면은 아니거든요. 레이가 등장을 하면 그냥 레이를 보여주면 되는데 왜 그 전에 취해 있는
취객을 보여주었는가 이런 것도 사실 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코엔 형제의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혼란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이 그게 중심 인물인 레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레이와 마티의 대화 장면 그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이런 취해 있는 그런 어떤 그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카메라 연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뭐 스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겪고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될 수 있겠고 뭐 그리고 코엔 형제가 사실 그런 영화 미학적으로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연출가입니다. 사실은. 저는 연출적인 측면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서스펜스를 굉장히 잘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 히치콕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기도 했고 이 영화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서스펜스가 느껴지는 장면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몰래 침입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총을 이제 쥐고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그죠. 궁금한 건 느와르에서 약간 이런 서스펜스적인 부분을 많이 보이나요? 서스펜스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좀 자주 드러나는? 긴장입니다. 긴장. 그렇죠, 긴장감. 그럼 우리가 가장 긴장감을 주는 장르가 어느 장르나 따져봤을 때는 공포 영화인데 공포 영화. 느와르가 공포 영화의 형식에서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그리고 건가요? 그 영화 그런 건 형식적인 문제로 볼 수 있고요. 네네네. 느와르 필름 느와르를 맨 처음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어쨌든 주인공의 몰락이 보여야 돼요. 느와르는 주인공이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몰락을 해야 돼요. 네. 죽든지 파산하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냥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몰락하는 거 보여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뭘 넣어야 되는데 그럼 그때 뭘 넣을 것인가? 웃긴 장면 넣을 것인가? 설레는 장면 넣을 것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긴장감을 주는 장면이 들어가야 돼요. 몰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몰락을 위한 게 서스펜스다. 왜 몰락을 줘야 되는가 하면은 네네. 그 서스펜스가 그 몰락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스펜스가 네. 들어간다. 그리고 그런 서스펜스는 이유군요. 딱히 뭐 그런 것 그 영화적인 장치로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는데 네. 영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지루한 예술이에요. 2시간 동안 그 깜깜한 암실에서 네네.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화 보지 않습니까? 뭐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렇죠. 뭐 하지도 못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졸리는 장면이 그 순간이 올 텐데 그때 잠을 깨게 해야 되거든요. 영화 감독 입장에서. 맞아요. 긴장감을 주면서 네, 그때 확 집중하게 되고 긴장감을 주면 확 집중도가 맞아요, 확 올라가죠. 맞아요. 뭐 그런 장치로도 사용되기도 하죠. 근데 코엔 형제는 그런 서스펜스를 굉장히 잘 살렸다. 그냥 정통 느와르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감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서부극의 외향이라든지 판문 파탈의 변형이라든지 뭐 네온 사인 같은 거. 네네네. 보통 네온 사인 같은 건 잘 안 나오거든요. 느와르에서는 흑과 백이지 네네. 밝은 색이 안 나와요. 근데 애초에 블러드 심플은 첫 장면에서부터 파랑색으로 쫙 나오죠. 네네. 배경 자체가 맞아요. 파랑색 배경도 되게 많이 나오고 바에서도 네온 사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 따져봤을 때 다양한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을 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느와르에 대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을 해서 보여줬고 굉장히 또 재밌는 부분, 흥미로운 부분은 사실 이 코엔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주제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느와르적인 거예요. 이 덧없음, 쟁소적인 분노, 얼마나 느와르적입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 장르에서 또 자신만의 변형을 통해 가지고 그냥 저냥 느와르 장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적인 새로운 길을 열었다라는 것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코엔 형제 그 자체의 필모그래피에서 블러드 심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위상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재밌네요. 또 연출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그 인물들을 비추면서 장면 전환을 할 때 천장에 이제 돌아가는 펜을 비추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각자가 그 펜을 보면 그죠? 왜 그 펜으로 장면 전환을 했을지 그게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 펜이 돌아갈 때 마티가 이제 자기 사무실에서 펜을 보고 그 펜이 그 마티의 시점샷이 쫙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에비의 시점샷으로 다른 펜을 봐요. 맞아요. 네네.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에비가 레이의 방 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일어서면서 다시 마티를 잡으면서 그 다음에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레이의 맞아요. 네. 이거 자체가 인물의 연결성을 드러내는 연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장소에 있고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인물들을 그 펜과 시점샷을 통해 가지고 그 연결 짓는 거죠. 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화 미학적으로 좋은 연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찍고 연결하고 할 수 있는데 네. 시점샷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런 시점샷을 통해 가지고 그 세 인물들 간의 관계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그건 영화 미학적으로도 굉장히 코엔 형제의 연출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그거는 세 인물 간의 연결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연출을 사용한 거네요. 펜이 뭐 그 펜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물론 뒤에 나중에 보면 이제 마티가 죽을 때 네네. 마티를 이렇게 이제 부감으로 잡으면서 펜을 잡습니다. 맞아요. 그럼 펜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티의 목을 자르는 듯한 네네네. 연출이 나오기도 해요. 뭐 그런 쪽으로 잡기 위해서 펜을 잡았겠지만 펜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중요한 거는 펜을 바라보는 시점 셔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시점 쇼트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 블러드심플이라는 영화에서 그 시점 쇼트가 만들어내는 서스펜스도 있을 것이고 네. 그것이 만들어내는 인물 간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영화 미학적으로 더 뛰어난 방법이라는 것이죠. 네. 결국엔 무엇을 바라보냐의 싸움인데 그렇죠. 그걸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냐를 그렇게 유려하게 부드럽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술적으로 표현을 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럼 약간 이게 셋 다 다른 공간에서 있지만 다들 비슷한 것을 바라보면서 좀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생각은 다 다르고 서로 오해를 하고 뭐 그러고 있다는 상황, 그 셋의 연결성 그걸 좀 보여주려고 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 마티가 집으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부터 서스펜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티가 펜을 바라보는 시점샷부터 마티가 그 집에 침입해가지고 뭐 손가락 부러져 가는 그 장면이 그때부터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OST가 깔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런 느낌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러드 심플은 4명의 인물이 그 중간에 이제 마티가 물고기를 낚아옵니다. 타피름 4마리예요. 이야, 그러네요. 서로가 서로를 낚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서로가 서로를 낚고 있는데 우리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를 생각해 보면 옆에 있는 물고기가 미끼를 보고 올라가도 그 옆에 있던 물고기는 또 다시 미끼를 보고 올라가요. 맞아요. 물고기가 원래 그렇다 하잖아요. 낚시를 할 때. 다 4명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아예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4명이 그냥 전부 다 물고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야. 그냥 낚여서 잡혀 있는.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뭐 마지막에 몰락을 나타내고 경계를 나타내는 뭐 그런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물론 물고기가 나오는 것도 그 이유고요, 제가. 그러네요. 네. 이야. 그리고 뭐 라이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히치콕적인 연출인 거예요. 원래 히치콕이 서스펜스를 만들어낼 때 그 피사체만 굉장히 클로즈업 샷을 찍어가지고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이 연인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라이터가 크나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 라이터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라이터가 없어가지고 그 사립탐정이 레이의 집에서 레이 가방에서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마티로 장난 전화를 거는 그러네요. 이 상황까지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극적인 장면에서 봤을 때. 그 라이터를 실제로 두고 그 위에 물고기에 얹어지기 전에 사입탐정이 처음 이제 술집에 방문할 때도 유난히 라이터를 좀 비춰주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거기서부터 서스펜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라이터에 연출을 집중을 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그게 전개로 활용되는 것이지 라이터 자체가 무언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맥거핀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맥거핀적인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하러 갔을 때 막 중개업자 여자가 그 담배 피우고 있는 남자한테서 막 이건 뭐 전 남편 동생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때 전 남편 동생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맥거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을 등장시키면서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근데 이거 자체가 코엔 형제의 어떠한 주제와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코엔 형제의 느와르가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이것이 극에 달한 작품은 사실 밀러스 크로싱이고 그래서 밀러스 크로싱이 코엔 형제의 어떤 초기 코엔의 방점을 찍은 작품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밀러스 크로싱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좋습니다. 다뤄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해보면 정말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굉장히 그런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 것과 그런 어떤 대사에서 오는 그 전개 방향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뭐 예를 들면은 모리스가 여자 손님한테 말하는 뭐 화산 폭발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레이가 마티를 차를 끌고 갈 때 밤에 무드러 갈 때 그때 이제 라디오가 나오잖아요. 그때 막 목성 효과 나오면서 중력이 막 극대화되고 맞아요.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 자체가 이 극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지막 마무리 씬을 향해 달려가는 그 어떤 응집된 에너지를 표현하는 어. 그런 것들이고요. 모이면은 더 그게 극대화된다. 사실 2명만 있었으면 별 큰 사건이 안 일어났을 것인데 3명이 되고 4명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더 중력 효과가 생기면서 더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유로 살짝 들어갈 수도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들어갔다고 봐야죠. 화산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 뭐 그리스도 얘기도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네네네. 적그리스도는 사실 악마예요, 악마.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적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부터가 그 전에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마태복음의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뒤에 적그리스도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 그런 말 자체가 굉장히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신이라는 존재가 그 사람은 존재성을 모르는데 곁에 있다고는 하는데 막상 적그리스도는 10개의 동맹국에 있대요. 이것들이 뭐 사실 저는 기독교를 모르니까 네네. 종교를 잘 몰라서 어떤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코엔 형제의 주제나 이 영화 안에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것조차도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예, 사실상 적그리스도가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우리 일상 속에 더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뭐 그런 라디오 대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요소 빠뜨리지 않고 그게 서스펜스를 이렇게 응축하는 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영화가 길게 늘어지지 않고 긴장감을 계속 가지고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그런 장치들로 거군요. 사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코엔 형제는 굉장히 탁월한 연출가, 예술가인과 동시에 이 블러드 심플이 가지고 있는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엔 형제 자체의 장면도 있겠지만은 영화 사적으로도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또 다른 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그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의문점이라든지. 아니요, 사실 크게 이게 뭐 이 영화 자체가 어렵다거나 연출적으로 뭐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많다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좀 긴장감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쭉 가져갈 수 있었던, 볼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요. 아까 뭐 마지막 장면의 의미가 좀 궁금했는데 말씀 잘 해주신 것 같고.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자면 오늘 코엔 형제의 첫 번째 작품인 블러드 심플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네. 이 작품은 굉장히 네오누아르적인 측면, 장르는 네오누아르. 누아르로 시작을 한 것 같았지만 막상 이제 서부국의 외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트는 판무팝살적인 부분도 좀 틀어서 새로운 누아르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영화였고, 그러니까 서부국에서 사용되는 공간도 굉장히 코엔 형제의 스타일이고 느와르의 주제 자체가 굉장히 코엔의 어떤 주제와 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 둘을 결합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 덧없음이나 세상을 좀 냉소 어린 시선으로 받아본다는 코엔 형제의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다른 코엔 형제의 영화를 다뤄보면서 어떻게 이게 첫 작품에서 했던 게 어떻게 변형되고 어떻게 뭐 어느 쪽으로 주제는 또 관철시키는지 그런 쪽으로 보는 게 그것도 한번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코엔 형제는 가장 지금 현존하는 감독들 중에서 뭐 봉준호, 홍상수, 뭐 마틴 아니죠. 또는 뭐 웨스 앤더슨 이 정도의 어떤 작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네네. 작가주의적인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어떤 영화가 나올지는 어떤 사건을 또 어떻게 자신의 입맛대로 어떤 캐릭터를 등장시키면서 어떤 갈등을 주면서 어떤 상황을 전개시키면서 하는 것들이 더 기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작가주의적인 감독이니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코엔 작품을 다뤄보는 걸로 하면서 좋습니다. 오늘의 수영 대 블러드 심플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